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몹쓸 시댁 때문에 어지간한 고생을 치르고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결혼 연차가 더 길었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싶네요. 아주 자격지심이 그득그득 붙어서 심술만 가득한 시어머니 때문에 멀쩡한 우리 엄마만 비교당하고 이용당할 뻔했거든요. 그쪽 종자들은 다 똑같아서 엄마 뒤에 딸린 아들들까지 아주 똑같았어요. 탈출 잘했고 저는 이혼하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본래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국수를 팔아오셨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어요. 왜냐면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셨으니까요.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하며 국수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새벽부터 국수면을 직접 만들고 가게 문을 여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쉴 틈도 없이 일하셨답니다. 엄마는 60대 후반으로 나이에 비해 체력이 대단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 시어머니는 비슷한 나이였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남편 덕에 금전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남겨둔 재산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수입을 만들거나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적당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양가 부모님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그런 어머니의 태도는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국수 가게를 하며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거들먹거리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 덕분에 저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역시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요. 왜 여자 팔자 남자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어머니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엄마와 비교하는 듯한 말투에 당황스러웠지만 엄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삼키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불편해하셨는지는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의 고생이 묻어나는 주름진 얼굴로 잠시 침묵하셨고 저는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겨우 입을 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편 덕에 돈 걱정 없이 살면 참 좋지요. 우리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그 말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 수 있었어요. 워낙 고생하신 분이었기에 그런 말을 쉽게 넘기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야 자식이니까 알죠. 어머니는 내내 남편 자랑을 하면서 우리 엄마를 은근히 낮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자리에 있던 나로서는 참 답답하고 팍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저도 듣다 못해 조용히 대답했어요. 요즘은 여자가 남편 덕에 사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남편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넘기시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는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지만 저와 우리 엄마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말과 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여지없이 이런 날들은 이어졌는데 특히 명절 때 저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엄마가 가게에서 일하시느라 바쁜 걸 알면서도 늘 거들먹거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명절날에는 좀 쉬어야지. 이래서 일을 많이 하면 몸만 고생하는 거라니까. 나이 먹어서 몸만 삭고. 니네 엄마도 너무 안 됐다 진짜.
남들 다 노는 명절에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남편이 옆에서 자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걱정하셔서 그러는 거야. 관심 없으면 저런 말도 안 하지.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자기 아들 자랑을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이 집은 아들이 둘이고 제 남편은 막내인데요. 그 위에 아주버님은 사업을 한다고 늘 바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있다니까. 이번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오네. 그래도 바쁘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 너무 웃긴 게 똑같이 일하느라 바쁜 우리 엄마 보곤 궁색하고 안쓰럽다면서 자기 아들은 너무 멋지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때마다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 집 형제들 중 막내인 우리 남편은 36세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가장 안정적이고 자랑할 만한 직업이긴 했어요. 헌데 어머니의 아들 자랑은 늘 끝이 없었고 매번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우리 막내는 진짜 내 자식이지만 볼수록 너무 대단해요.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보통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지. 은행에서도 인정받고 동료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온다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는데요. 우리 남편이 물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월 50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걸 어머니는 매번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시더군요. 상견례 때도 아들 자랑을 하면서 남편의 수입을 마치 어마어마한 것처럼 말했는데 저 역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던지라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내가 월급 명세서를 공유하며 본 적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10만 원 더 받고 있던 걸 확인했거든요. 솔직히 은행 안에서 같은 직급끼리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어머니는 남편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금액을 더 부풀려 자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명절 준비를 하던 중 또 어머니의 아들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그 자랑들을 대상이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우리 둘째는 진짜 돈 잘 다루고 돈 벌어오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 이번에 은행에서 상도 받았잖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남편이 은행에서 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어요. 특히 어머니가 늘 남편을 치켜세우면서도 며느리의 일이나 성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던 게 불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도 남편이 옆에서 또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들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저렇게 나이를 드셨고 자식 자랑하는 게 보람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매번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끝없는 아들 자랑과 우리 엄마를 은근히 낮추는 듯한 말에 속이 상했지만 활명수를 마셔가면서 억지로 넘겨왔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매번 명절 때마다 친정집에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도 말했듯이 엄마는 명절에도 가게를 열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걱정하는 척 우리 엄마 형편을 비아냥거리는 게 일상이 되셨더라고요. 네가 네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일생을 그렇게 일만 하고 나중에 무슨 낙이 있겠어? 국수 팔아서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바닥 잘 알지. 참다 저는 이날 그냥 분위기를 깨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엄마 빌딩 하나 샀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이었고 속으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비아냥거릴 때마다 참았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내내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그날의 침묵과는 달리 아주 날이 바짝 서서는 저에게 따지듯 물으시더군요. 예, 니네 엄마가 빌딩을 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국수 팔아서 무슨 빌딩이야? 니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평소 우리 엄마를 무시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발끈한 듯한 모습이었고 그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엄마가 사신 거 맞아요.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별로 무리하신 건 아닌데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말이 좀 안 되잖아. 네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국수 팔아서 어떻게 빌딩을 사냐고. 분명히 대출로 산 거겠지. 대출 받아서 이자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큰일 날 짓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고 제가 무슨 대답을 하든 믿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제 대답을 듣고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엄마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척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를 아래로 보고 무시하던 어머니가 이런 뉴스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무리한 게 아니에요. 대출 걱정 없이 샀고 이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시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셔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굳이 말할 이유는 없었지만 우리 외가 쪽에는 이모만 넷이 있거든요. 다들 우리 엄마와 마찬가지로 국수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추가 매출도 꽤 있었더라고요. 또 외가 쪽에서 분배받은 재산도 있었고 이모들이랑 나누면서 상의해서 빌딩을 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어머니가 저렇게 열등감에 폭발하며 난리치는 모습이 좀 추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쯤 얘기를 마무리했는데도 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말로만 들으니 믿을 수가 없어. 주소 좀 보내봐라. 그 말을 들어보니 저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생각 이상으로 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본인 힘으로 이룬 성과를 왜 어머니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소를 보내라고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끌기도 싫어서 일단은 주소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네, 알겠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근데 오셔도 별건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곧장 약속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언제 갈 거야? 이번 주 주말은 어때? 내가 이번 주에 시간이 나니까 그때 보자. 니네 엄마도 거기 계실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주말이 되자 저는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와 함께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엄마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조금은 신경 쓰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결국 어머니와 엄마의 건물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얼굴에 심통을 잔뜩 뿌리고 건물을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그 빌딩이냐? 이런 건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 거야. 국수 팔아서 사봤자 이런 거겠지. 난 또 뭐라고. 아휴,
이런 건 진짜 주변에 세고 셌어. 아무나 다 건물 산다 소리들을 하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받고 멍한 듯 보였는데 이내 금방 표정이 풀리면서 비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건물이 눈에 차지 않아서 안심하는 게 딱 보였고 그 반응은 정말 너무 사람 수준이 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와중에 그때 부동산 직원과 엄마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있어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잠깐 시간 되시죠? 네네, 지금 돼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엄마와 직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저와 엄마를 무시하듯 하더니 이젠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리둥절한 듯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참내 건물주라니. 그래, 말 한번 좋다.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 말이야, 건물주 딸이 되었으니 이제 집안에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 건물 하나 샀으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선물 하나 통 크게 할 생각도 없는 거야? 어머니는 말투를 바꾸면서 갑자기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다니.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엄마 건물이고 제 건물이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제 돈이 아닌데 제가 왜 선물을 해야 하죠?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왔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더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지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일단은 저는 엄마와 부동산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결국 이날 우스운 모임은 그렇게 해체되었답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고 어머니도 본인 집으로 가버리셨고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있잖아, 너희 아주버님이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너희 엄마 그 빌딩 1층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아주버님이 그거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가게 2개 들어갈 정도라는데 통으로 쓰면 딱이겠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한다니. 뭔가 또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분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은 40대 초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툭하면 이직하느라 제대로 된 명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학벌은 꽤 좋았다고 들었지만 그걸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대학원도 유학을 다녀왔고 한때는 잘 나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상하게 직장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꺼내며 부탁하는 순간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주버님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계속 그만두고 이직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확실히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주버님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잖아. 애초에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동안은 운이 없어서 그랬지 이번엔 다를 거야. 게다가 건물 주인인 니네 엄마가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엄마 건물이라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사업이 좀 불확실한 걸 싫어하실 거예요. 아주버님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너도 참 답답하다. 네 아주버님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뭘 의심하고 그래? 여지껏 얘는 뭘 잘못한 게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얘기 잘해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이 말을 들으니 너무 불쾌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수익을 봐야 임대를 하고 어쩌고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1층은 이미 임대 계획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바로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아니, 뭔 임대 계획이 있어 갑자기? 그날 가보니까 파리만 날리고 사람도 없더만. 그리고 너도 참 웬만하면 가족끼리 도와줘야지. 안 될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따져 말하냐? 그리고 그 빌딩은 솔직히 제대로 된 빌딩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꼬마 빌딩이니까 좁아 터져서 그게 같이 쓰겠다는 거고. 또 우리가 돈을 안 내길 하냐 뭘 하냐? 제값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다고요. 제가 건물주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엄마와 상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1층 임대 계획은 엄마가 따로 있으실 테니까 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서 선수를 치셨어요. 너 말 잘했다. 그럼 됐어. 너랑 할 얘기가 아니네. 네 엄마랑 얘기해야겠다. 전화 끊어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머니의 강한 태도에 더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가 통화 중이었는지 연결이 안 됐어요. 뭐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체 뭐라고 하려고. 엄마 아마 거절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리더군요. 그러니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어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네 건물 1층 쓰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해. 자꾸 가족끼리 안 되냐고 들먹이시는데 가족이라서 더더욱 안 된다고 말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뭔 소리야 진짜. 나 지금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그 문제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난 관심 없어. 뭐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건물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당신이 안 된다고 말해줘야지. 왜 나 혼자 이 난리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그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 난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 이런 방관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저 일이 귀찮다는 듯이만 말했어요. 더는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냥 두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고 곧바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엄마는 이미 누누이 돌려서 반대 의견을 전달했나 본데 전혀 먹히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 쪽 뜻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해버렸나 봐요. 어머니가 전화로 따지듯 말하시더군요. 들어보니까 아직 뚜렷한 임대 계획도 없던데 너는 무슨 설레발이야? 솔직히 너 아주버님한테 그 자리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참 심보가 어지간히 그렇다. 저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무시했지만 여기에 더 힘을 얻었는지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정말 뻔뻔하게도 계속 강경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전혀 연락을 안 하던 아주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대뜸 빌딩 앞에 짐을 싣고 오겠다고 통보를 해온 거예요. 아니,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짐 갖고 트럭들이 들어온다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물었지만 아주버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듯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바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사돈 어른께 전해드리세요. 우리는 고민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더 곤란하거든요, 재수 씨. 우리도 이미 그 자리에서 필요한 기자재 다 준비했어요. 이처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온 것도 모자라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엄마도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임대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 고수했어요. 에이,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답답하네. 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른들께 다 말씀드렸고 동생도 다 알고 있어요. 재수씨 혼자 그렇게 고집 피워봤자 뭐 하겠나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이미 어머니와 아주버님과 뒤에서 다 짜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이젠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내 의견은 무시한 채 그들은 다들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밀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잊을 수도 없는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은 트럭을 대동하고 무슨 기자재며 짐들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 둘의 태도를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여지껏 모른 척하고 있다가 형 쪽에 합류해버린 남편이 더 짜증났어요. 일단 남편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어디서 무한리필 갈빗집을 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걸 본업도 아닌 부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뭐 갈빗집은 내 본업은 아니지만 적당히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대박 나겠지. 요즘은 경제적인 파이프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제대로 된 수입이 있을까 싶은데 부업이라니. 이게 무슨 호기로운 소린가 싶었어요. 아, 맞다, 재수씨. 열쇠 좀 달라니까요. 바로 짐 실어야 해요. 아주버님이 내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기 아주버님, 제가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의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주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답했어요. 아이, 참 또 이러시네, 재수씨. 사돈 어른이랑 얘기 다 됐다니까요. 임대 놓을 자리 없다고 돌려 말하시더만 왜 이렇게 재수씨나 사돈 어른이나 둘 다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주버님은 웃으며 계속 말을 했는데 그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좋은 자리 났을 때 얼른 새를 놓아야지. 나중에 우리 가게 잘 되면 후회할 거려. 하여간 빨리 열쇠나 주세요. 그 말을 하며 아주버님은 정말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려는 눈치였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주버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남편의 묵묵보답이 더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저 그 인간은 옆에서 얼른 열쇠를 달라는 듯이 나를 보고만 있었어요. 어쩔 수 없겠다. 결국 이렇게 됐네 싶었던 저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좋아요. 키 드릴게요. 이거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 짐은 여기로 보내면 될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순간 의아한 얼굴로 열쇠를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 짐? 무슨 짐을 얘기하는 건지. 잠깐만. 이건 열쇠가 아니고 이게 웬 영어 이름이 길게 있는데? 이거 아파트 이름들 아니야? 남편은 제가 건넨 열쇠에 적힌 이름을 읽어내리면서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고요. 아파트 카드키야. 나는 그리로 가서 지낼 거고 짐도 그쪽으로 다 보낼 거야. 뭔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이제 눈으로 다 보면서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것들은 가게 안으로 발끝만치도 못 들어가니까 당장 다 싹 들고 나가.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동시에 난리가 났죠. 아주버님이 크게 고함을 치며 저를 향해 발끈했어요.
아니, 재수씨, 장난이 지나치네.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짐 다 들고 왔다고. 지금 여기 트럭이랑 짐 싣고 온 사람들이 장난으로 보여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냈고 남편은 한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뭔 아파트 카드키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 진짜 이해를 못해 먹겠네. 왜 이래 진짜. 남편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짐을 들고 서성대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어 전화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한심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엄마, 빨리 와봐. 지금 집 앞에서 난리가 났다고. 엄마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며. 안 된대. 웃기고 앉았네. 어머님 오시면 뭐 달라지겠어? 내가 말한 건 변함없어. 여긴 이제 내가 상관할 곳도 아니고 니들이 얼씬도 못할 곳이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는 근처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택시 타고 날아오신 건지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와서 안 된다니. 얘가 어른 갖고 뭐 하는 짓이래 진짜? 너, 이 기자재들 어쩔 거야? 저 코딱지만한 공간 갖고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나올 거야? 좋아, 네 아주버님이랑 안 할 테니까 대신 저거 싹 다 배상해라. 나 이거 네 엄마한테 따질 거다. 네 엄마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뭔 소리세요?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허가도 내주지 않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아주버님이 멋대로 짐 갖고 들이닥친 게 잘못 아니에요? 뭘 알고서나 당당하게 배상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 엄마는 손톱만큼도 허락한 사실이 없어요. 어머니나 장난질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침묵하더니 아주버님을 힐끔 보더군요. 그 순간 아주버님도 화가 폭발한 듯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재수씨 진짜 경우 없고 이상한 사람이네? 구두로 허락했으면 거의 다 된 거지. 몇 번이나 언질 주고 간다 말했는데 이따위로 나오는 게 맞다고요? 사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 거야? 아주버님, 그렇게 입으로 대충 통보해놓고 계약이 성사되면 이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해요?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일수록 서로 절차를 갖추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진짜 한심한 종자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와, 참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그나마 재수씨 입장 봐준다고 기다려주고 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남편 가족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우리가 돈 안 내겠다고 했어요? 형제끼리 다들 돕자는 건데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때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 여보.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치다른 것 같은데 잘 설명 좀 해줘봐.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매너 문제예요. 가족이니 형제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막말로 장사 잘 되면 그 수입 얻게 해준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한테 돈 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공으로 묻어가려고 하시면서 말장난을 하고 계시냐고요? 어머니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때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좋아. 그럼 끝이네. 나 더 이상 재수씨랑 얘기 안 해. 사돈 어른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 거니까 비켜요. 얘기는 저뿐 아니라 우리 엄마랑도 다 끝난 거고요. 당장 눈앞에서 니들이나 이 짐 치우세요. 이상 우리 엄마 건물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방해하면 나야말로 법적 조치할 겁니다. 아, 영업방해로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아참, 그리고 그쪽 집안 아들이랑 오늘부로 이혼합니다. 이 꼴이 났는데 같이 못 살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어머니는 기가 막힌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되물었어요. 이혼? 이혼이라고? 남편도 옆에서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이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저를 말리려 들었어요.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기에 더 이상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꼴을 당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제가 전부터 쭉 참아왔는데 어머니의 그 뒤틀린 자격지심,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풀어대고 본인보다 잘 나가 보이니까 이제 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너무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얘 진짜 되바라지 내네.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보게. 내가 언제 니네 엄마한테 자격지심을 부렸다고 그래? 그저 가족끼리 도와주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참을 일이냐?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뭔데요? 멋대로 남의 건물에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그쪽 집안에서 말하는 도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친정 쪽 무시하고 우리 엄마는 그냥 넘어가 주시니까 더 심하게 나오신 거죠. 저도 사람이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나서며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보, 그건 너무 나간 거야. 어머니도 그냥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랬을 뿐이잖아. 말 조심해. 우리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 너는 빠져. 안 그래도 너랑은 이혼 소송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코가 석자인 줄 알고 나서지 말고 뒤로 빠져 있으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얼굴로 멈춰섰습니다. 내가 진짜 끝까지 참아주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모양새를 보고도 방관하고 심지어 편들고. 내가 너랑 왜 살아야 하냐?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날카롭게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는 우리 엄마 때문에 속 뒤틀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 엄마 강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거기에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비교적 작은 꼬마 빌딩을 산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자꾸 그놈의 꼬마 빌딩이라고 노래를 부르셨죠? 뭐, 맘대로 부르세요. 그런 코딱지만한 빌딩 하나도 없는 분이 이 공간은 또 그렇게 욕심이 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아무도 뭐라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어지간히 충격을 받은 듯 눈빛이 흐리멍덩해졌고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우리 엄마 아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아파트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는 꼬마 빌딩보다 훨씬 넓고 좋을걸요? 내 짐도 빨리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당장 이 흉물 같은 짐들도 여기서 갖다 치우세요. 어머니는 여기서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은 옆에서 더 말릴 힘도 잃은 듯이 무기력하게 서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기껏 트럭까지 몰고 와서 헛고생만 한 게 억울했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요. 전 그대로 자리를 떴고 집에 도착해서 곧장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알아본 대로 진행을 하고 짐을 정리할 때에도 무척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시댁의 압박과 그 무시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걸 느꼈으니 이젠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남편에게 전달할 내용들만 꼼꼼하게 체크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무던히 이혼은 정리가 되었고요. 저는 엄마 아파트로 넘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아주버님은 갈비집 대신 근처에서 국수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애초에 갈비집은 너무 큰 부담이었고 기자재를 팔고 사업 규모를 줄여서라도 실패 확률을 낮추려다 보니 결국 국수집을 선택한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이미 대출까지 받아둔 상황이라 그 돈을 메꿀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듯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형을 돕기 시작한 거였고요. 처음엔 갈비집보다 부담이 덜한 국수집을 선택한 것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국수집은 운영비가 적게 들고 큰 자본 없이도 가능하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거려. 국수집을 운영하는 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워낙 고생하셨으니까요. 일단 인근 지역에 이미 경쟁하는 식당들이 너무 많았어요. 국수집이 하나둘이 아니었고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가격 경쟁도 심각해서 손님들은 늘 저렴한 식당을 찾았어요. 게다가 국수집이 아무리 저렴하게 제공해도 식재료 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울 거고요. 테이블 회전율도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겠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처음엔 이 모든 걸 쉽게 생각했을 테고 국수집이란 것이 간단히 운영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하던 국수집은 프랜차이즈 체계로 확장되고 서로 협력하며 운영이 되어 왔기에 위기가 있을 때도 잘 넘겼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두 사람의 국수집은 그런 체계나 지원이 전혀 없었고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나 봐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국수 가게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빈정대더니 막상 자기 자식들이 고생을 하니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국수집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우리 엄마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은 느꼈을 테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이미 엄청난 대출금을 떠안고 있었고 사업은 매일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결국 국수집은 유지비와 경쟁 때문에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더 벌려놨어요. 아주버님은 사업가라는 타이틀에 집착했고 형으로서 전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형을 돕고 싶었지만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막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형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남편은 억지로 형을 돕느라 본업인 회사 일까지 소홀히 했나 봐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배달까지 뛰며 형을 돕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남편의 건강과 스트레스만 가중시켰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도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아주버님과의 갈등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 형제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점점 더 돈을 요구했고 전 남편은 그런 형에게 지쳤다더군요.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전 남편과 아주버님은 완전히 등져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고요. 제가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어느 날 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와서 사정했기 때문이에요. 제발 이제 네 남편 불쌍히 여기고 좀 받아줘라. 둘이 다시 합치면 다 잘 될 수 있어. 너희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어머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어머니가 심심하면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이혼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머니는 내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하신 듯 물었어요. 뭐가? 뭔 소리냐 너 지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요따위로 꼬였던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얼른 정리하고 다시 제대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얼굴이 더 굳어지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얘는 지금 하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제 친정 무시하면서 들러붙어서 장사하려고 했던 어머니며 어머니 아들들까지 보고 있자니 이건 뭐 줄줄이 소세지도 아니고 정말 와장창 인생 망할 뻔했잖아요. 남자 하나 잘못 골라서 어머니 말씀처럼 인생이 꼬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말을 잇지 못하고 얼빠진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동시에 얼굴이 무겁게 굳어가며 사정하듯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말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근데 결국 깨달은 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 시궁창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라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뭐라고 변명할까 기다렸지만 아주 비통한 표정이 되셔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어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고 그쪽 가족들이랑 엮일 이유도 없어요. 이혼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이상 훌륭한 결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죠. 저는 제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은 어머니 아들들 두고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이 말을 안 하면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그 꿈을 꾸셨던 게 저에겐 모욕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를 싹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구셨던 국수집을 이어받아 빌딩 1층에 새로 인테리어하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하셨던 방식 그대로 프랜차이즈 형태를 잘 익혀서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나름 손님들이 맛있게 국수를 먹고 나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고 저에게도 썩 잘 맞는 일이라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엄마의 정성과 이제는 내가 이어가는 이 국수집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저는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마치 어둠과 빛처럼 계속 대비되던 이전 시어머니의 질투와 자격지심 덕에 저는 제 삶을 더 잘 비춰보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 후반이 된 서울 여자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많이 속상했고 하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절하고 착하게 살면 그 보답이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한 번은 어린 동생이 동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동네분이 제 동생을 찾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웃들한테 잘하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결혼 후 동네에서 항상 인사도 잘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았죠. 주변 분들이 저를 착한 아가씨라고 부를 정도로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상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격 좋은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연애 때는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늘 다정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할 때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줬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남편이 집 평수를 줄이려고 부동산을 드나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놀랐죠.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은 저희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빨래방집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이 많은 어머니와 2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집안일이며 빨래방 일까지 도맡아 하며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자취하면서 그 빨래방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사준 아끼는 코트가 있었는데 그 코트가 약속에 나갔다가 오염되고 말았죠. 아끼던 거라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 코트는 그냥 돌리는 것보다 나한테 맡기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하길래 혹시나 하고 맡겼다가 정말 깨끗하게 세탁돼서 감동했었어요. 당연히 세탁비를 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실험 삼아 해보고 싶었던 거라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단골인데 이번 건 서비스라며 웃는 그 모습에 더 마음이 가게 됐죠. 그렇게 호감이 쌓여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돌자 동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면서 다들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처음 본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둥글게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본 적도 많았고 만나는 남자들한테 이용당해서 상처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났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부드럽게 이끌어줬어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챙겨줬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 중에 한밤중에 쪽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 문연 가게를 찾아가 직접 사오기도 했죠.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쓸 때도 너만 좋으면 평생 쉬어도 돼.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던 남편이었어요. 낮에는 빨래방 일, 저녁에는 배달, 집안일도 전부 남편 몫이었죠. 그렇게 든든한 남편 덕에 첫째, 둘째 아이를 모두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단골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를 보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착한 수연이 엄마 아니야?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줬어? 혹시 형편이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웬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제가 며칠 바빠서 못 뵀던 건 맞는데 아주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수연이 아빠가 집 평수 줄이려고 우리 부동산에 왔던 거 몰라?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동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평수를 줄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것도 벌써 한 달 전부터 부동산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들러서 더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남편이 직접 살펴봤던 서류 몇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딱 잘라서 그런 거 묻지 말라, 개인사다라며 선을 긋더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에 자주 갔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어물쩍 무슨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당신이 자주 간다고 하던데 집 보러 다닌 거야? 아, 그냥 심심해서 알아봤어. 제가 자세히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여보,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뭐 숨기지 말고 말해줄 수는 없어? 아무 일도 아니라잖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 결혼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죠. 친구들 3명에게 말해봤는데 셋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건 보통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니까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내가 그동안 시댁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좀 더 자주 들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했다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상태였죠. 어린 조카 둘이 있는데 전 남편에게 한 달에 양육비 200만 원 넘게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로는 시누이랑 전 남편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둘째까지 1살 터울로 낳고 나니 갈등이 심해진 거죠. 결국 둘이 견디다 못해 이혼하게 됐다고 해요.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주 집에 와서 전 아주버님 욕을 엄청 했어요. 그 사람은 돈밖에 몰라 아이들 교육도 자기 처지에 따라가야 한다며 깽판을 쳐댔어 라며 불만을 쏟아냈죠. 결국 전 시댁에서도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전 아주버님한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저는 되도록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험담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거든요. 실제로 시누이는 자주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집에 와서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저는 시누이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가 아주버님이랑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하필 제가 남편이랑 시댁에 있을 때 시댁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누이는 울며 불며 아주버님 욕을 퍼부으면서 다시는 그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눈치를 보다가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시누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날 보고도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가려느냐고 떼를 썼어요. 다음 날 아이들 등교 준비도 해야 했고 밥도 차려줘야 했고 저도 회사에 가야 했어요. 남편도 빨래방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돌아가서 일을 챙겨야 했고요. 그래서 남편 눈치를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누나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이 남아서 누나를 돌봐주면 안 되겠어? 라며 부탁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니까 누나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두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결국 남편과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저만 시댁에 남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됐죠. 그날 밤 억지로 시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속에 받지도 않는 술을 마시고 시누이가 먹고 싶다는 요리들을 만들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딸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몸이 안 좋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남편도 미웠고 시어머니도 밉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제일 미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시누이는 역시 내 집이 최고라며 신혼집으로 돌아가면서 시댁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생하면서 시누이 결혼 생활까지 도와줬었죠. 그런데 이혼 후 시누이는 히스테리가 더 심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민폐였는데 이혼 후에도 여전히 민폐더라고요. 가끔 조카들을 어머님께 맡겨둔 채로 저희 신혼집에 오기도 했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런데도 시누이는 자주 찾아왔어요. 성격이 워낙 드세서 친구가 없는 데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탓이었죠. 사람 곁에 늘 누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문제는 시누이가 이혼 후에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허리 아픈 시어머니가 따로 부업을 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도 빨랫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죠. 사실 시누이가 빨랫방에서라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 안 구해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나이도 저랑 남편 중에 가장 많은데도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 말로는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 이력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조차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변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누나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누나 성격 알잖아. 그런데 가도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만 했지 대학 진학은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 노는 데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자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생활비며 용돈까지 시어머니께 의존했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늘 용돈을 타갔고 허영심이 심해서 옷과 가방 같은 사치를 즐기느라 카드빚까지 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딸이니 어쩔 수 없다며 계속 도와주셨지만 그걸 지켜보던 아주버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여러 번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제 시누이가 정말 자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있는 집에서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불안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도 있는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다소 무심하게 말했어요.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누나 좀 봐주면 안 돼? 남편이 평소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저도 그때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가 싶었어요. 누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 없겠지 하고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죠. 예, 아이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좀 봐줄 수 있니? 예상치 못한 부탁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바로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조카들만 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긴 했지만 시누이가 이렇게 아이들만 맡기고 사라지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시누이에 대해 여쭤봤죠. 어머님, 시누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 자주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이 요즘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어. 미용실 원장이 되고 싶대. 참 대견하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묘하게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시누이는 그런 힘든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걸까 싶어 처음에는 조금 감탄스러웠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학원에 다니는 동안 조카들을 돌보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시누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아이들을 매번 봐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일이 많고 주말에는 저희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 내가 맨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도와주면 되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니? 그 말에 결국 저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뿐이라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시누이가 학원을 다니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듯 매번 조카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도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딸이 또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래도 며칠 돕기로 한 약속을 지키자는 마음에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 며칠만 돕기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한테 부탁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어요. 넌 네 조카들이 남이니?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니까. 예전에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변했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결혼한 이후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단정 짓는 듯한 말투였죠.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힘들긴?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는 거야. 네가 나중에 어려울 때 나도 널 돕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치 제가 무정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을 준비를 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튼 조카들 데리러 와. 나 10분 뒤에 나가야 하니까 빨리 와야 해. 끊는다. 전화가 뚝 끊기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죠. 반면 남편은 자영업자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쉴 새 없이 일해요. 주말도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허리가 좋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실 시간이 부족한 데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셨죠. 시누이가 벌이가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부업까지 하고 계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신다거나 여유롭게 지내신다고 했다면 조카들 돌보는 일을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주말마다 시간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모른 척하기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프실 때마다 참고 견디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주말마다 쉬는 시간을 잃고 조카들을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어요. 저도 주말에는 저희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자영업일로 여전히 바쁘고 결국 제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스케줄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학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알아야 조카 돌보는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학원 다니는 스케줄이 정말 터무니없더라고요. 고작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 3시간씩 수업을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요일 밤늦게나 집에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수업이 짧은데 왜 매주 집에 늦게 들어오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주말마다 조카들을 봐준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난 그냥 조카 돌보미로 전락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다가 결국 아주 시끄러운 공간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학원도 끝났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셔야죠.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친구들이랑 잠깐 놀고 있어.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전화질이야? 오늘은 밤까지 있을 건데?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형님은 애 엄마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동서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참 어이가 없네.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누이는 학원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시누이에게 조카들을 돌보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콧방귀를 끼며 전혀 들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나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엄마도 학원만 다니고 집에 오는 것보다 스트레스 푸는 게 낫다잖아. 내가 그동안 못한 스트레스 풀고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 저도 제 시간 쪼개가며 아이들 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우리 엄마도 나 편하게 하라는데 네가 뭐라고 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형님 아이들 못 봐드릴 것 같아요. 시터를 구하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또 한 번 콧방귀를 끼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너는 유세 떠는 거니? 결국 너도 착한 척 했던 거네. 진짜 성격 좋으면 이런 것도 넘어가야지. 저를 그냥 바보로 보시는 거죠? 아무튼 더는 봐드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는 제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조카들을 저에게 맡기셨죠.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제 뜻은 무시된 채로 상황은 똑같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또 조카들을 봐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시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조카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바빠 보이셨는지 별다른 반응 없이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죠. 그날 저는 시댁에 도착해 조카들에게 밥을 차려준 뒤 시댁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신우이의 여권과 여행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권과 함께 놓인 서류들을 보면서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신우이는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와 찍은 웨딩 사진도 있었고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행 서류였어요. 신우이는 재혼 후에 신혼여행까지 꼼꼼하게 계획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가족에서 대체 뭐로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카들을 돌봐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신우이는 재혼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고 미용 학원에 다닌다거나 미용실 원장이 되고 싶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죠. 나름대로 신우이의 말들을 곱씹어봤는데 그때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죠. 이렇게까지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확실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말했던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 학원에 신우이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우이는 저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껏 예비 남편과 놀러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하나하나 다 맞춰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미용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했던 그 시간이 다 예비 남편이랑 보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만약 친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지 않았다면요. 이렇게까지 뒷조사를 해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그 자리에 있었겠죠. 정말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둬야겠더라고요. 그날 신우이와 관련된 서류며 사진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몇백 장씩 찍었어요.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나중엔 허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찍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대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죠.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걸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족 문제라고 해도 결혼한 부부끼리 이런 걸 숨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거든요. 솔직히 시누이 재혼이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게 흔한 일이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걸 숨기려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정말로 창피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여보, 나 지금 시댁에 와 있는데 형님 가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뭐? 무슨 소리야? 이상한 걸 보다니. 그리고 시댁엔 왜 간 거야? 엄마가 허락했을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시댁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요.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조심하라셨나 보네. 형님 혹시 출국 준비하셔? 조카들 두고 떠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직감했던 거겠죠.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집을 왜 함부로 뒤지고 다녀? 여보,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숨기는 거야? 아니, 대체 뭘 말하라는 거야? 당신 진짜 이상하다. 당장 시댁에서 나오지 못해? 남의 집을 왜 이렇게 막 뒤져?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남편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사 문제부터 시누이 재혼까지 남편은 제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모든 게 이미 결정된 후에야 저한테 통보하는 시기였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끔 다가와서 어디 놀러 갈까? 기분 좋아 보여서 그런데 영화라도 보러 갈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바보인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한 내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도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꼴 보기 싫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반찬을 뺏어 먹거나 빨래를 대충 바닥에 던져놓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곤 했어요. 사람이 배우자가 밥 먹는 걸 봤을 때 그게 처먹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라던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도 남편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자고 싶지 않았고 부부 생활도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줬죠. 그날 남편은 조카들을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가 유학을 가기로 했어. 뭐? 유학이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상황에서는 조카들 앞이라서 재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계속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아무튼 누나가 유학을 가는 동안 조카들 2년만 돌봐줄 수 있을까? 얘들아, 이모야.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낼 거야. 조카들 짐가방을 보니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왔는지 한눈에 봐도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저와 상의 없이 남편 혼자 결정한 일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용학원에 다닌다던 신우이의 말은 정말 성의 없는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졌어요.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분명 미용학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어이없어 묻자 남편은 아 하며 대답했죠. 에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누나 원래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거 어려워해. 그래서 엄마가 돈 좀 보태줘서 이번에 유학 가기로 한 거야. 2년 동안 대학에 다닐 거고 학교도 잘 붙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응원해 줄 수 있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누나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카들을 돌봐주자라고 했으면 신우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죠. 그 순간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맞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나 웬만하면 당신한테 나쁜 소리 안 하려고 했어. 형님이 힘들다는 말도 그래서 믿었고. 그동안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근데 이번 일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 당신이 중요한 일들 전부 나한테 아무 말 없이 혼자 결정하고 그걸 나중에 통보하잖아. 부동산에서 집 알아본 것도 그렇고 형님이 미용학원 다닌다는 거짓말로 조카들을 맡긴 것도 그렇고 당신 그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당신 바보처럼 당하다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당신이 그냥 피해 망상인 거지. 피해 망상? 그러면 내가 시댁에서 본 웨딩 사진이랑 여행 서류도 다 내 망상이야?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그냥 당신 애 키워주고 일해주는 사람이야? 당신 진짜 왜 이래? 예전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여자였는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힘든 일 있어?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됐다. 조카들 내가 봐줄까? 그래, 이제야 좀 제대로 말하네. 아까부터 내가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때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래, 조카들 내가 봐줄게. 대신 나도 부탁이 하나 있어. 형님이 우리 애들 보름만 봐주면 좋겠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대로야. 이제 조카들까지 돌봐야 하니 친정에 다녀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 좀 하려는 거야. 형님이 보름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 남편이 당황했지만 결국 한참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제 노트북에 미리 연동해 놓고 신우이 재혼 관련 대화와 남편이 저에게 조카들을 완전히 맡기로 했던 증거들을 모았죠.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남편이 몰래 집을 옮기려 했던 서류들도 확보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도 받고 이혼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했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미리 친정 부모님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남의 자식 보문으로 탈 바엔 정리하고 나와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그동안 박서방을 믿었는데 아내한테 거짓말만 했다니 참 실망이다라며 속상해 하셨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엄마와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네요. 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내 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애들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너라면 잘할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정 근처에 지낼 집까지 알아보고 이혼 소장을 들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보름 뒤 남편은 제가 조카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돌아온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혼 소장을 꺼내자 남편의 눈이 황소개구리만큼 커지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누나가 불쌍해서 잠깐 미쳤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사실 누나가 재혼하면서 조카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 이번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 가게 됐는데 그분한테 아이들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그게 나한테 거짓말한 이유라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누나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조카들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 했고 너한테도 말하기 싫다고 했어. 뭐? 형님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런 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싫으면 나한테 패기치지 말았어야지. 미안해. 내가 당신이 이렇게 속상해할 줄 몰랐어. 우리 누나 문제로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사실 신우이는 예전 전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가 젊고 잘생긴 걸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치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는 양 떠벌리고 다녔죠. 주변에선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말이 많았지만 정작 신우이는 그저 남편의 외모와 인기를 즐기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 재혼 상대는 그런 외모적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일에 대해 전혀 말을 꺼내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다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자신이 키워야 할 아이들을 저에게 떠넘길 생각은 애초부터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당신 책임이 커. 이제 우리 사이엔 이혼밖에 답이 없어. 남편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여보, 정말 이건 아니야. 내가 진작에 다 말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남편의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예전부터 힘들다고 말했고 당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도 줬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였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워낙 착한 성격이라서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난 당신이 끝까지 봐줄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데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했는데? 난 평생 당신 말만 듣는 꼭두각시가 아니야. 이제 당신 말은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남편은 눈빛을 떨구며 절박하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 나 이제 당신과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평생 보여왔던 착한 얼굴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혼 통보를 받고 조용히 물러설 줄 알았던 신우이가 남편을 데리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신우이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뻔뻔한 얼굴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신우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정말 기가 차서 저도 한마디 하고 말았죠. 형님, 그 꼴로 사시는 거 보니 앞으로도 평생 그러실 것 같네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여전히 소리쳤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경찰이 도착해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이후 남편의 전화는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더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신우이도 결국 재혼에 실패했어요. 원래 신우이는 재혼 후 조카들을 저에게 맡길 계획이었지만 재혼 상대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취소했다고 해요. 이 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무책임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고 결국 큰 말다툼 끝에 연을 끊어버리셨죠. 신우이는 가족들의 신뢰를 잃은 채 집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홀로 남겨진 신우이는 그동안 받던 양육비와 함께 모든 걸 잃고 방황하게 되었죠.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을 따라 시골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고된 생활을 떠나 넓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시골 생활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공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지냈던 덕분인지 여전히 그 동네 어른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선물을 보내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시곤 하죠. 저도 엄마와 함께 농사짓고 수확한 과일과 채소를 그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결국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교훈이 떠오르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한 나날이에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지금, 비로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